저게 9월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일정표, 계획표를 좀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 시작이 좀 늦습니다. 사실 이제 뭐 9월 뭐 1일이나 2일이나 이렇게 3일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첫째 주 월요일이 9월 7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이제 좀 빡빡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주 정도 좀 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컨디션을 좀 조절하고 또 뭐 추석 때라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주도 이제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한 11주 정도는 되어야지 사실 구석구석 문제를 좀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우리가 11주이지만 같은 것은 사실 거의 반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9월, 10월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이제 이 다루는 영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은 좀 이제 중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정리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9, 10월, 11월은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모의고사를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또 이제 파일을 조금 만들어 놓으셨다가 언제든지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해서 하니까 이제 11주가 걸리는 건데, 이제 요게 5주까지는 심리와 교수 방법과 교육 과정과 평가라는 요 네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6주, 7주, 8주는 행정과 교육 철학과 교육 사회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가가지고 9주, 10주, 11주에는 이제 종합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6주, 7주, 8주를 할 때부터 사실 위에 있는 문제를 조금씩 섞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 철학하고 교육 사회학이 문제 자체가 좀 적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위에 거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제 요게 한 6주 정도부터는 전 영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형성평가가 없습니다. 전주 강의가 없으니까 형성평가가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형성평가를 치고 모의고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 가지고 다시 모의고사 하나 치고 추가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과 이론 강의를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선은 이제 문제 해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론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론 강의 정리가. 그러니까 뭐 이론 내용을 막 아주 자세하게 뭐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중요한 거 한번 짚어보고 또 뭐 가볍게 외워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회상해 주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복습을 하시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적인 학습에 해당되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이론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맛배기로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해 나가자,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뭐 이론 강의를 좀 심도 있게 할 거다.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잘 파악해서 공부 계획을 좀 잡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쭉 잡아 놓은 건데 요게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우리가 2회 보지 않습니까? 예, 2회 보는데 매주 한 회씩을 이제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전공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에 좀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시간밖에 주어지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인강생 분들은 미리 파일이 오면은 한번 뭐 개요도를 잡아본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경우는 직강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강 부분은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잡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매주 세 번의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합치면 한 33회 정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교육학의 어떤 이론적 부분 그리고 요즘에 조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은 마찬가지로 한 2회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도록이면 10월 이내로 끝내고 11월 달에는 아예 첨삭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매주 좀 어떻게 첨삭을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첨삭을 한번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첨삭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매주 한 번씩 첨삭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수시적으로 저한테 이제 뭐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되고 또 인강생 분들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맞을 수 있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진으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개별 첨삭 2회라도 겪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해줘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분들이 한 2회 정도라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이제 뭐 오늘 그 편성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직강도 열리지 못하고 또 인강밖에 이제 열리지 않아서 스터디 편성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 밴드에 보면은 이제 스터디 편성을 하는 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라든지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세대가 질문이 없는 세대인가? 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지금 재학생들 뭐 이런 경우는 좀 질문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문자 보낸다고 해가지고 제 삶이 뭐 엄청나게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시로 의문점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데 내가 너무 읽어보기가 너무 어렵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부 문자 보내듯이 뭐 한 줄 띄우고 뭐 반 줄 띄우고 그다음에 뭐 조금 물었다가 또 다시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로 묻는데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좀 여러 개를 물으면 좀 번호를 붙여서 질문을 좀 하면은 내가 그 번호에 맞춰서 이제 답을 해주면 되니까 좀 그렇게 조금 좀 체계성 있게 우리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질문 더 안 할 수 있는데 내 문자가 이게 체계성이 아닌가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떻든 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 답답해서 이 논술 작성 방법이라는 것을 프린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프린터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우리가 60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은 딱 반을 잘라 가지고 30분, 30분 이렇게 이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30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네,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초안지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초안지를 작성하는 건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한 10분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10분 정도 파악을 해줘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요도를 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개요도를 한 25분 정도까지 짜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35분 정도까지 전반부를 우리가 사용해 줘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 30분 같은 경우는 후반 30분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자꾸 이제 이 자신의 논술을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바꿀 필요가 없고요. 요 부분이 조금 길어지면은 이거는 자꾸 작성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거의 한 20회 이상을 작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시간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 반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한 장 반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글을 쓰는 사람 같으면 한 20분 정도 하면은 사실은 한 장 반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점점 그 속도에 조금 맞춰가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안지를 짧게 만들면 개요도가 되는 것이고, 초안지를 조금 길게 작성을 하면은 초안지가 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안지를 자세하게 만들면 답안 작성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설렁설렁 개요도만 만들면 답안 작성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논술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초안지를 너무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 답안 작성 시간이 너무 적어서 힘듭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초안지를 그대로 사실 옮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베껴 보면은 한 15분 정도 하면 베낍니다. 그러니까 한 장 반 정도를 베끼는 데는 사실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25분 내지 한 30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문장을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맞게끔 계속 이제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스탠다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 표준에 맞춰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요도 같은 경우도
개요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개요도가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실제 답안에 보면은 무려 4페이지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개요도는 한 페이지 이상을 넘기면, 1쪽 이상을 넘기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넘기고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개요도는 한 페이지 한쪽에만 개요도를 쓰는 것이 맞거든요. 한쪽에만 개요도를 쓰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사실 네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 서론하고 이 결론 부분을 약간 뭐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거를 4등분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우선 이제 칸을 띄워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고 개요도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요도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논술에 대한 체계적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요도는 일종의 우리가 초안지는 설계도입니다. 예, 초안지는 우리가 설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설계도를 잘 짜면은 이제 건물이 잘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요도를 잘 짜고 초안지를 잘 짜면은 논술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다 펼쳐놓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게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 장소가 책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반을 접는 거죠. 이 반을 접어가지고 반을 가지고 1, 2번 쓰고 반을 가지고 3, 4번을 쓰면은 그래도 이 장소가 좀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면서 좀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해 나가면 아무래도 초안지를 많이 잘 쓰고 자세하게 우리가 쓰면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논술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첨삭을 할 때 제가 초안지를 보자고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뭐 초안지의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안지를 자꾸 신경을 쓰고 초안지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지 그 초안지 뭐 내용이 맞다 틀리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안지에 신경을 좀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틀린 이제 글자를 우리가 수정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간혹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답안지가 틀려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답안장이 돼야 되는데 답안지로 잘못 썼어. 그러면 이제 한자 틀렸단 말이야. 한자 틀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를 이제 틀렸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빼고 이제 장이라고 쓸까? 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장이라고 쓸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자 고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고치는 거는 2줄을 걷는 거예요. 2줄을 걷는 건데 이럴 때는 단어 자체를 지워요. 한자 고치면 이게 약간 언밸런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단어 자체를 지우고 이제 그 위에다가 답안장 이렇게 쓰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다가 답안장을 쓰든지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울 때는 단어를 지우라는 겁니다. 한자를 지우지 말고. 이게 한자를 지워서 쓰기가 아주 애매하거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지울 때 너무 진하게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울 때도 사실 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약간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이걸 지워서 그러면
이렇게 좀 굵게 꺼. 그러면 이게 눈에 싹 보이잖아. 그런데 좀 가늘게 지워. 이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울 때 너무 진하게 지우지 말라는. 아, 지가 틀린 건 이 부분에 내가 틀렸어. 라고 해서 표시를 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가늘게 지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고, 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펜을 좀 적절한 펜을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좀 연습해 보다가 펜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고, 혹시나 어느 펜이 좀 나을까라고 하는 경우를 좀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제가 글자를 한번 보면서 좀 답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술에 대한 질문이나 뭐 기타적인 질문은 제 전화번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첨삭을 보낼 때는 답안지 빈 여백에다가 적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부터는 되도록이면 교재는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는 좀 참고 없이 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성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작성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사실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안의 작성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의사항에 보면은 이제 문항의 내용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시오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한데, 조금 이제 메모를 해 두셔도 좋습니다만은, 뭐냐면 문제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문제에 있는 내용을 적당하게 몇 개로 잘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요. 이럴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모르면 그냥 문제만 적당하게 잘라 가지고 쓰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채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채점으로 들어가면은 점수 배당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혀 안 쓰면 재채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한 5점 정도의, 우리가 이제 논술의 이제 논술의 그 구성 그 요소의 그 5점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이거를. 왜 그런가 하면 예비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토의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논술의 내용 점수 5점을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초등은 이게 5점을 그냥 그대로 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깝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은 뭐냐면 양봉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트라인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초등은. 왜냐하면 이게 5점 주면은 실질적으로 과락으로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으니까요. 과락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8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한 5점 정도 맞으면 나머지 뭐 3점은 이래저래 해도 한 3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락을 면하는 점수 8점, 9점, 10점이 왕창 모여 있고, 그 다음에 19점, 20점, 18점이 또 왕창 모여 있는 이런 이제 양봉분포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비워놓는 것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모르는데 그걸 비워놓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비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할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문제를 잘라서 집어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뭐 그거 없죠.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 뭐 안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론 한 문단 띄우고 본론 한 문단 띄우고 결론 한 문단을 띄워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 답안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 서론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는 그 답안지 중에 한두 개를 우리가 사용하셔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2015년 그 개정교육과정에 인간상에 대해서 쓰시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 한 두세 줄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 한 두 편 내지 세 편 정도를 쓰니까 서론이 조금 달랐으면 이렇게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한 편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시면서 자꾸 서론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한 개 써가지고 그냥 계속 그거를 뭐 이렇게도 또 이제 앞부분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융합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의융합적 학생은 이러이러한 정도의 역량을 배양하는, 요거를 매번 모의고사 칠 때 쓰란 말이야. 그리고 요 문제에 관한 내용을 그 뒤에다 살짝 붙이면 되는 거잖아. 뭐하러 바꾸냐고. 바보스럽게. 그러니까 서론 쓰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잔머리가 없습니다. 잔머리만 있으면 되는데 잔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있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쓰기도 어려워요. 아니, 결론 쓰기가 왜 어려운데? 결론은 본론 부분을 좀 모아서 쓰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문제 정도를 모으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한 세 개 정도만 모아서 써요. 이것도 잔머리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론 쓰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실제 답안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원칙을 제가 몇 개 실어놨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간결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쓰는 이제 글을 간결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결문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은 이 간결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수식어가 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써내려 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장을 여러 개 붙여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결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주어를 항상 앞쪽에 둬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주어를 뒤쪽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면 말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로를 짧게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좀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글로 옮겨 놓으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뭐뭇을 할 수 있다, 뭐뭇을 한다, 그리고 뭐뭇을 볼 수 있다, 뭐뭇을 본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와 수로를 호응시키는 것이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 주제를 쓰다 보면은 조와 수로가 호응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다 이 채점하는 교사들이 국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와 수로가 호응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접속부사는 좀 빼는 게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한 논술에 한 두 개 내지 한 5개 정도는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좀 고급 문장이 되려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글 쓸 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요즘에는 글 쓰는 시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즘에 어떤 거 다음 카페 다음인가? 그게 보면은 브런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나? 그게 글쓰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올려놓고 뭐 간단한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는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들어왔고 또 교사들은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글을 잘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교사의 역량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어떤 약간의 자기 전공이 구가 아니라더라도 아이가 뭐 글을 우리가 쓰면은 이 부분을 조금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시대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논술 시험을 거치면서 합격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글 쓰는 게 필요할 줄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쓰다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나 기타적인 등등을 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의 장학금 신청 이런 것들도 다른 반하고의 어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장학금 신청에 대한 글쓰기를 해주면 이게 당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사들은 글쓰기라는 역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필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글을 조금 잡아가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분이 이제 그 김정선일 씨라는 이 분이 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이 소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교정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몇 권을 이제 써낸 건데 이분 책 중에서 지금 이 책을 보시면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고 하는 이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언제 여러분들이 아, 아, 한번 언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분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말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것,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뭐뭇 있는, 뭐뭇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저거를 써서 그를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교수 방법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뭐뭇에 대한 이러거든. 그런데 교육의 교수 방법론, 교육 교수 방법론 이렇게 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뭐뭇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뭐 것이다. 사실 뭐뭐이다 라고 해도 될 것을 뭐뭐 것이다 라고 붙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교에 있는 교사, 학교 교사 전혀 말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감명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끊임없이 성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